김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글로벌 투자 전략 미국 선진국 부문 1위를 차지하신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 모셨습니다. 이재만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래도 큰 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였잖아요. 이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 보자면은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소화가 되는 듯 했지만 국채 시장을 보니까 그래도 여파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국채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자체는 새롭지는 않은 이슈입니다. 2011년 8월에도 있었고 2023년 8월에도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디스가 세 번째라 아주 새롭게 악재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미국의 감세안이라든가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보다는 오히려 약간 국채시장 이런 쪽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신뢰의 약화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약세였다는 부분. 아마 이게 좀 더 특징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장기채를 중심으로 한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까?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까요?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이라든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폭까지 인하를 할 거냐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약간 국채 시장의 신뢰 흔들림 이런 것들은 최근에 법정 유동성 비율이라는 SLR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낮추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들은 향후에 미국 은행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국채 매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암시는 하고 있어서 아마 미국의 시중금리 자체가 지금보다 더 뛰어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 정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정도 수준을 고점으로 해서 금리는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국채 가격의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실 필요는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이 금리를 그렇다면 언제 인하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최근에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우스비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히 뷰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내 2번 정도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물 지표들이 좀 악화될 수 있는 시기들 예를 들면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7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인하까지는 좀 텀이 있겠습니다만 7월과 12월 정도 총 50bp 정도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하반기 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리포트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무래도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국채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셀 아메리카가 재현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만을 갖고 셀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성장 산업들 또는 영업이익률이라는 마진이 높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셀 아메리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미국 증시 자체가 올해 연초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약간 상대적인 부진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자금들이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외 다른 지역들 또는 다른 대체 자산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상대적인 부진이 올해는 미국 증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있을 수 있겠다. 지금도 이미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보고 계신 서학개미 여러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어떤 섹터를 그래도 올해는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할 수 있고 그 매출 증가를 위해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고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성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미국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테크 중에서도 하드웨어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가깝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관심이 되게 많으신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오히려 그쪽에 더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를 미국 쪽에 하실 때 여전히 테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테크 안에서도 과거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주를 이루셨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조금 축을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미국 증시에 있어서 유망한 업종군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자면은 최근에 또 달러가 약간 또 약세로 가면서 자금이 신흥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 중심의 투자 전략 보고 계신데 신흥국 가운데서는 어느 쪽을 또 유망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우스 차원에서? 약간 미국하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예. 정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약간 IT 산업들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성이 높아 보이는 중국이 아마 그래도 그나마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최근에 홍콩 H라든가 이런 쪽들에는 기업 상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CATL도 있고 흥서제약도 있고 이런 쪽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성장 산업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는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또 IT를 중심으로 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쪽 ETF에도 자금이 많이 연초에는 쏠렸는데 네. 홍콩 같은 경우에 이쪽을 계속해서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는 어느 네.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고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중국의 본토의 내수주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는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 또는 성장주 또는 테크 이런 쪽들이 많이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지수가 신흥국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슈로 돌아가 보자면은 금통위가 다음 네. 주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행의 선택,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까요? 시장의 예상은 인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좀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제기가 되고 있고 내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진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은 5월 달에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쪽이 생각하는 건 5월 달하고 8월 달하고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기준금리는 한 2.0 정도가 연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마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금리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겠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라든가 한국의 낮아진 기준금리를 생각하게 되면 약간 금리차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성 있게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약간 리스크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어떤 경제에 대한 전망을 조정을 할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라는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성 있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채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수출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관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동행 지표들이라는 부분, 실물 경기 지표들이겠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뭐 고용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게 아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고 그게 하반기 초입이 되는 한 7월부터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신중하긴 합니다만 7월 달에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의 하강 속도라든가 이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이건 미국의 유통기업들의 마진 하락으로 먼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그렇게 아주까지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공존을 하게 되면 연준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9월과 12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반기 때 2차례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서 7월과 12월 정도에 저희 쪽은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인하될 때 뭐 주가 수익률이 좋고 높고 이런 종목들인데 아마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IT 쪽
그룹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들도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쪽들은 자본재,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건설, 기계 뭐 이런 쪽들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쪽들도 상당히 금리 인하 국면에선 유리했었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투자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이런 쪽 약간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과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좀 유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환 시장 아니겠습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6개월내 최저치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1,400원 아래에서 우리가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환율 전망은 어떠십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서 원화가 강세였다는 부분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아마 미국의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원하고 돼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화가 본격적으로 더 지금보다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 더 낮아지고 원화가 더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려고 하게 되면 그게 미국의 정책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 내부 펀더멘탈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내수 경기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의 시그널이 크진 않다 보니까 1,400원 이하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건 맞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 밑으로 하락할 거냐에 대한 생각도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는 앞으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흔히 얘기하는 이게 환율이 먼저인지 외국인이 먼저인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매수의 정도 그리고 매수의 전환 여부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은 코스피를 약 38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9개월 동안 38조 원의 순매도면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다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매수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염두를 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환율 시장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의 약간 작년보다의 그 달러 대비 강세 기조 이런 것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내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1월, 12월 달러 인덱스가 한 5% 정도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 한 6조 원 정도 우리 시장에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또 예로 들어주셨더라고요. 그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쓸 때의 근간들 자체가 앞에 지수가 워낙에 흔히 얘기하는 신용등급의 하락이라든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이제 반발 작용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의 안정,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2023년 11월과 12월 달에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기가 다 동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끔씩 지금도 그런 형태들이 좀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조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전환 가능성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단을 외국인들은 보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을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처음 단계에 네. 들어올 때는 지수를 사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해 보일 수밖에 없죠. 항상 그렇죠. 시가총액 1,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훨씬 더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원화의 강세라든 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출주에게 무조건 외국인이 유리하고 그래서 수출주를 사는 형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속되면 한국의 내수주라든가 한국의 약간 전통적인 성장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미디어 쪽도 있을 이런 쪽들로 조금 외국인의 매수가 변한다는 특징들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마 이제 지수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런 패턴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면 그 첫 단계는 아마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고 보신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3분기 정도가 되겠죠. 3분기 정도가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는 업종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내수주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수주들의 중심이 대부분 다 증권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런 쪽들로 많이 포지션을 좀 갖게는 됩니다. 수출주를 안 산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이런 쪽들로 조금 더 이렇게 변화라든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그냥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실 수 있는 전략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내신 그 똑같은 자료 내에서 보자면은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는데 연준 고점 대비해서 지금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근데 여기는 아마 조금 더 반도체 포지션이 조금 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큰 거는 사실이고요. 물론 그 외 종목들에서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 외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렇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들이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주가에 약간 과열 논란도 어쩔 수 없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보다는 조금 주가 과열 논란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쪽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라든가 약간의 뭐 이제 제약 바이오의 일부 기업들 이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미국 선진국 부문 1위를 차지하신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